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술회의 진행을 맡게 된 통일연구원 안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방안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방안을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학술회의 생중계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본 생중계 화면을 캡처하여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종전선언, 통일연구원을 해시태그로 함께 게시하시거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일연구원 종전선언 관련 학술회의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 고유환입니다. 먼저 사회를 맡아주신 최완규 총장님과 또 발표 토론을 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68년여 동안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며 분단체제로 인한 군사적 긴장은 물론 남북한의 모든 일상이 제약을 받는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본격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전체제의 즉각적인 현상 변경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전체제의 장기화로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는 평화협정의 체결이 쉽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의 복합성과 장기성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기술적 문제와 국제적 성격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동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한국은 입구론을, 북한은 조건부 수용론을, 미국은 비핵화 수순에 연계한 조건 없는 대화론을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이후 전제 조건 없는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하고 있으며 북한은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 철회 등 선언 조건 충족 후 종전선언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핵심적인 전략적 구상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면서도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한국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비핵화와 연계한 종전선언 추진을 서로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 이벤트성 정치 선언으로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려면 한국 정부의 이끌음적 접근, 북한의 선행 조건 우선 해결론,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우선론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전쟁의 주된 당사자이자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와 관련한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종전선언 학술회의에 사회를 맡아주신 최한두 총장님과 발표 토론자로 참가하신 전문가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조한범 사무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집단지성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늘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미가 다시 대화로 가기 위한 결정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에 정말 시의적절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유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최완규 총장님, 조한범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시는 김상기 연구위원님, 이정철 교수님, 또 토론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김동엽, 김용현 국가부 교수님, 이혜정, 이남주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센터장님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귀중한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지난 9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이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최근 한미도 종전선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돌파구이자 세계사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오랜 전쟁의 마침표로서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그 실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여정을 향한 출발이며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입니다. 큰 비용이나 안보 구조의 급격한 현상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서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일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법 제도적 조치와는 좀 다릅니다. 즉 평화협정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럼에도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와 그 명분은 약화되고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68년 동안 휴전 상태를 지속하는 전쟁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반도가 유일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 자체로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우리 민족이 그동안 감내해온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전쟁이 멈춰 있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우리 민족의 비극적 서사를 희망의 서사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종전선언 제안은 결코 최근 갑자기 제안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의 논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검토되고 꾸준히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남북은 2007년 10월 4일 14선언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종전선언의 추진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9개 나라와 13개 국제기구가 종전선언의 정신이 담긴 판문점 선언 그 자체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미국 의회에서도 올해 종전선언의 촉구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반도의 종전을 촉구하고 지지할 수 있는 세계적 흐름들, 국제적 흐름들도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 또한 많이 있겠지만, 당면에서는 불안한 한반도의 정세를 평화의 길로 돌려세우고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신뢰 조성의 조치로서, 또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지난한 휴전 상황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은 지금 우리 시대에 두려움 없이 나서야 하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10분 중 7분 가까이가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분 중 5번 이상이 종전선언의 추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를 꿈꾸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마음을 모아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서 그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는 만큼 종전선언을 위한 창의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세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은 종전선언의 의미와 효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좌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의 사회는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완규 좌장님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상임 공동대표,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최완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음소거 해주십시오. 음소거. 좌장님 음소거가 안 풀려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완규입니다. 예, 우선 아주 의미 있는 학술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좋습니다. 1세션의 주제는 종전선언의 의미와 효과입니다. 한 분의 이 발제자와 세 분의 이 토론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서 간략하게 네 분 선생님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맡아주실 통일연구원의 김상기 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죠? 네. 김상기 박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상기 박사님은 최근 아마 이 종전선언 전도사라 이렇게 불릴 만큼 이러저런 자리에서 이 종전선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발표 또 문제의식 제기 등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이 토론자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인사하십시오. 안 들리십니까? 김영현 교수님 안 들리세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있습니다. 국가부입니다. 네, 저희 1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70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분이 지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직권으로 10분 연장을 해서 3시 30분까지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프라인 회의가 아니고 온라인 회의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들은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남겨놓고 시간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시간을 안 지키시면 제가 강제로 직권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0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선 김상기 박사님께서는 20분 이내로 발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나머지 3분 토론자 선생님은 10분씩 토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종전 문제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을 통해서 제기한 이래 갑자기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종전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당사국들은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동상삼몽, 사몽, 오몽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발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 많은 해안을 슬기로운 지혜를 제공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럼 먼저 김상기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김상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는 종전선언의 의미와 효과입니다. 우선 먼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부에서 효과와 관련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전선언이 이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유는 한국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정전 체제가 지난 68년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이 대립과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이 정전협정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성격과 기본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고 전쟁의 잠정적 일시적 중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국제법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종식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 종식을 합의하는 일반적이면서 전통적인 방식은 평화협정의 체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이 그러한 평화협정의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의 상황에서 지난 68년간의 이제 정전체제의 상호 불신, 정전체제 동안의 기간의 상호 불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의제들에 대한 논쟁 가능성,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 비핵화 진전과 연계가 이제 불가피하다는 점, 이런 점들로 인해서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합의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 단계적 방법론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당사국들이 한국전쟁의 종식을 함께 공표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뒤에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간다. 이런 이제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러한 종전선언이 언제 제기되었고 어떻게 이제 그 논의가 경과되어 왔나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전선언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11월 달 그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서명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때만 해도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개념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개념 구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명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종전선언이 다시 이제 얘기가 된 것은 2007년도 14 남북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남북 정상은 종전선언 추진에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종전선언 논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합의문에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12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 필요성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핵화 관련 선행 조치가 먼저 있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북한은 그해 2018년도 10월 이후에는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인데요. 그 인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 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이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북한의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흥정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종전선언이 다시 검토가 되었는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때 협상이 결렬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 혹은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대북적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9월 24일 담화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의 9월 30일 날 시정연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과거의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보여왔고요. 현재 최근에 워싱턴 조야에서도 아마 그와 같은 인식이 많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바이든 행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입장이지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대정책 철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시기, 순서, 조건 등에 대해서 다소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이제 시각차를 좀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종합하자면 북미 간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북한의 경우는 이 대화 재개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우선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종전선언도 상호간 관심사와 더불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북미 간의 그 견해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앞으로 종전선언이 성사될지 여부의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견해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이제 종전선언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 세션에서 제2세션에서 이 종전선언 실현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저한테 부여된 주제인 종전선언의 효과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당사국들 간의 적대관계 완화와 해소를 촉진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입구가 되고 또한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라고만 해서 바로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와 실행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종전선언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의 기대 효과를 위해서 어떤 조치와 방안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종전선언을 2018년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앞에 전반부의 3개 항이 굉장히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었는데요. 이것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관한 초기 조치로서 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두 번째 항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종전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세 번째 합의사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데요. 이것의 이행을 위해서 종전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종전선언의 후속 조치,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문서상 합의는 아니었지만 이 싱가포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 북미 정상 간에 문서상으로 합의된 바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구두 합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싱가포르 성명, 공동 성명의 정신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 종전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의 지속을 전제로 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 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한미연합 훈련의 연기라든가 취소는 사실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가오는 2022년 3월 한미연합 훈련 기간이 북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과 중복이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3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것을 미리 발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대화협상 재개의 돌파구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도 이러한 한미연합 훈련 연기 또는 취소와 함께 추진될 때 이 신뢰 조성 그리고 대화협상 재개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종전선언이 이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종전선언을 2018년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재개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가동을 통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을 다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거나 또는 서울, 평양,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 정상 합의 이행을 추진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제재와 무관한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지만 남북이 합의한 핵심적인 협력 사업들, 이를테면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의 포괄적 상시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제재 면제 확보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의 핵심적인 당사자인 사자 남북 미중이 종전 선언을 선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또한 정당성 확보에도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종전 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해 가지고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더욱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종전 선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중국이 종전선언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선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기 박사님 아주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아주 절약해 주셔서 대단히 사회자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한반도 종전 선언에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그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형식적인 데 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그 성격은 매우 본질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이 종전 선언이 우리 정부의 그 목표대로 과연 실현이 가능한지는 현 시점에서 보면 매우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 종전 선언에
목을 메고 아주 강하게 이 정전선언 문제를 추진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지 아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형식적인 이런 문제 말고 이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고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도저히 이게 합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보다 좀 솔직하게 이 전문적 식견을 동원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회의가 되느냐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되느냐 아마 달려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좀 도발적인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동엽 교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김성기 박사님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물론 바로 우리가 평화협정으로 가면 좋고 평화체제를 만들면 좋겠지만 앞서 김상기 우리 박사님께서도 종전선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뜻이라든가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왜 우리가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론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팩트에 가깝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가 이 종전선언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건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어떤 의도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또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요. 왜 현실성이 없을까라는 또 고민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현실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보신 최한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동의를 하면서도 왜 지금 현실성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갖자는 의미고요. 아마 다음 세션에서 그걸 받아서 조금 더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10분 주셨는데요. 벌써 2분이 지났기 때문에 8분 남았는데요. 문제의식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 의미에 대한 입장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입장차가 다 너무 뚜렷합니다. 이제 종전선언은 이것이 만들어진 2000년대 후반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앞에 종전선언에서 시작점을 떨쳐보더라도 2018년 우리가 평화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왔었던 한 3년여의 기간 동안 어쩌면 이제 거의 4년여의 기간 동안 가졌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장 큰 것은 그 입장차가 시작점은 결국은 종전선언 자체가 특별한 별개의 개념 단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대단히 탄력적이고 모호한 개념 자체라는 것이 어쩌면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역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종전선언이 한국 정전의 법적 제도적 종결이 아닌 정책 이벤트다. 어쩌면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남북미중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어떤 이벤트적 성격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종전선언을 더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가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어떤 말할까요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종전선언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하는 출발을 하는 신호탄이다. 또 한편으로는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자 촉매제로 활용하려는 의미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전 충돌을 일으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결국은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가기 위한 협상의 개시라는 측면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비핵화의 대화 재개를 위한 출발점이자 촉매제라고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종전선언에 이 비핵화의 대화를 개시한다는 문안까지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종전선언이라는 그 문항 자체 맺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비핵화 대화를 개시해야 된다든가 비핵화 문장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순간 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종전선언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덮어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 종전선언이 다시 부각된 것은 결국은 싱가포르 선언이었거든요. 싱가포르 선언에서 사실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이후에서 나왔던 것이 거의 알려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종전선언을 북한은 이미 김정은이 평양에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종전선언과 신고서라든가 이런 것들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9월 평양선언에 가서 결국 5조 2항으로 영변 해체와 제재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굳이 결국은 놓고 본다면 하노이에서 깨진 영변 해체와 제재 완화라는 이것들을 벌써 우리는 평양선언 5조 2항이 다목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평양선언 5조 2항이 종전선언을 벌써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무용론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조합이 우리가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는 넘을 수 없는 길이다. 종전선언과 신고서나 이 싱가포르는 넘을 수 없으니 영변해체와 제재의 문제로 덮어놓고 엄브레라를 만들고 가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한 상황에서 또다시 돌아온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 당사국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진정성에 대한 전달이 저는 대단히 부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조항이 갖고 있는 해석에 대한 모호성도 분명히 있어요. 3자나 4자라는 것부터 시작돼서 이건 분명히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유엔에서조차 우리 대통령께서 3자, 4자 물론 판문점 선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4자로 가야 된다고 봐요.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이 반중연대 강화 속에서 북중 관계를 볼 때 삼국만으로 종전선언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요. 2018년과 2021년이 더욱더 달라지는 그러니까 소위 미중이라는 어떤 대결 구도가 더 심해진 상태에서 과연 여기서도 우리가 삼국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명확한 의미라든가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 이해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과연 왜 그렇지? 정말 쟤들이 대한민국이 종전선언을 원했다 그러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라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결과론적으로 이게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 종전선언의 효과의 어떤 방향성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이번 정부의 성과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만들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평화의 길에 노돛돌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이번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저는 굳이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을 해서 이번 정부 하는 동안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성급한 어떤 조급과 이번 정부 내에 뭔가 했다는 성과를 보인다 했다는 생각들이 자칫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고 국제사회나 이 국민들이라든가 이 노출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정리해 주세요. 예.
판이 깨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저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이 실현된다고 해서 실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다고 봐요. 그게 아까 말 비핵화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받았을 경우에 오히려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장기적인 지혜가 끌려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화답을 했다기보다 오히려 나름대로 대내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상황 관리적 측면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뭐랄까 이걸 하겠다는 의미를 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공세적 외교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틀로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좀 긴 틀에서 노두돌을 넣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원행일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외국에도 나가시고 유엔에서 가시고 우리의 뭐랄까요 안보수장이 밖에 나가서 종전선언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의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밖에서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행동에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나가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10초 후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엽 교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전선언이 정말 유의미한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문제나 유엔군 사령부 문제, 말하자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그 해결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관련 당사국들의 의사가 표현돼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정부에서는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만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 선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다른 시선으로 이 종전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으며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종전선언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영현 선생님이나 우리 국가부 교수님께서는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 토론을 좀 심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영현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국대 북한학과 김용현입니다. 이 토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부 주제가 이제 실제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어서 일부 주제는 약간 조금 그 도입부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섞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제에 좀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또 외교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외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과연 앞으로 평화 체제로 가는 디딤돌 또는 징검다리 차원으로의 현재적 상황에서 접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대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찾는 그런 출발점 정도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도식화된 걸로 종전선언을 보다 보면 사실상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각국의 차이들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없죠. 저는 그것까지 의식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종전선언을 제기했느냐부터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 임기 말 정부에서 차기 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에 저 바닥까지 떨어진 4.27, 9.19의 어떤 성과들을 산 정상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산 허리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그나마 앞으로의 문제를 만들어가는데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그 주제 또는 소재가 된다라고 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뭐 종전선언을 뭐 해내고 또 뭐 성과를 다 거두고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북한도 물론 뭐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문제나 이중 기준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당연히 꺼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 꺼낼 거라고 생각 안 한 학자들이 있습니까? 다 꺼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북한 내부에 여러 어려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재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코로나19 문제가 이제 북한이 맞닥뜨린 게 2년 됐습니다. 이제 3년째에 접어들죠. 그렇게 오랫동안 코로나 문제가 북한을 압박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건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북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을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으로만 보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이 두 가지 전제를 미국이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지만 저는 좀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내부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매개를 갖고 북한도 대화를 어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면 백신 문제랄지 또는 제재의 일부 완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북한으로서도 아예 그걸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베이징 올림픽 성공이 당장의 목표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중국도 충분히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이 문제인데요. 저는 미국도 남북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미국도 종전선언 관련돼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출발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미국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바이든 정부도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당연히 비핵화 문제와 연계를 당연히 시키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지금 이제 함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단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전선언이 왜 이 시점에 또 4개 국가가 왜 이 시점에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 종전선언을 종전선언 자체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백신 협력과 그다음에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미 군사훈련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백신 협력은 제가 볼 때는 필수 불가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여기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문제도 이제 마지막 퍼즐이겠습니다만, 한미 군사훈련에 아까 김상기 박사님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미 군사훈련도 예를 들면 잠정 중단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이 종전선언 문제를 백신 협력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가지 문제와 어떻게 조합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을 한다라면 저는 어렵지만 이 문제들이 실타래가 좀 풀려갈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제 북한 변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까지도 이제 고민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이 지금 국면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다음에 북한이 할 수 있는 범위, 또 미국이 할 수 있는 범위, 중국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들을 저는 이제 잘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절대 불가능한 요소는 아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보다 좀 솔직하게 본질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토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부 교수님 토론하실 차례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난 근 20년 이상 여러 가지 공식 매체와 기관을 통해서 일관되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관련 당사국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깊은 속에 있는 심증을 어떻게 그렇게 잘 헤아리는지, 공식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좀 무시하고 그 심중에 진짜 리얼 인텐션은 이거다, 이런 식의 그 해석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다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이 종전선언의 문제가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연 갈 수 있는가, 상당히 제가 보기엔 회의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국가부 교수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사회자의 의문을 좀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토론을 할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김상기 박사님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면서 조금은 한가로운 얘기로 토론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정전, 휴전, 정화라는 말들이 쓰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 7월에 맺은 협정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에서 쓰던 표현은 뭐냐면 휴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은 왜 정전협정이라고 명기돼 있고
실현이라는 말을 썼을까 자체도 사실은 논문 주제로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정전 협상 시기에 보면 정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미국은 단호하게 정전 얘기를 하면서도 그 협상 당사자들은 아미스티스, 트루스, 시스파이어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아미스티스 개념을 수용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개념사적으로 보면 아미스티스란 용어가 등장한 게 근대 들어서 한 17세기 중반이고 서구 사회에서 트루스란 말이 등장한 거는 11세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스티스, 트루스, 시스파이어가 구분되는 거는 2차 대전 이후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아마 그 2차 대전 이후 그 아미스티스 협정, 정전 협정을 체결한 게 1949년도 이스라엘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가 정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가 가능한,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는 좀 다시 개념사적으로 올라가면 아미스티스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된 거는 전쟁법에서 전쟁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전쟁을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전쟁법의 목표인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 전쟁법은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해준 법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미스티스 개념이 등장한 게 미국 남북전쟁 때 등장했는데 아미스티스 개념의 핵심은 상호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합의에 의해서 전쟁을 중단한 상태라는 게 아미스티스 개념의 핵심이고 이거는 미국 그 육군의 다양한 매뉴얼 속에서도 담겨져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미국적 전통에서 출발한 아미스티스 개념이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전은 부분적 또는 일시적 평화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전협정을 무언가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 정전 개념을 도입한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전선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생산했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고 정전협정 내용 중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정전협정 4조 60항하고 그 정전협정 5조 62항에 사실은 정전협정 이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4년도 제네바 회담을 하게 된 근거가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 4조 60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그 평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 의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외국군 철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등이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은 한반도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사실은 북한과 중국은 집어넣고 싶어 했고 반면 미국은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그 5조 62항에 보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제법적 근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발표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하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간 단계가 왜 설정이 돼야 되는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제자도 지적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특수하다고 한다면 그게 비핵 프로세스하고 겹쳐 있는 문제가 아마 가장 특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 중에서 아마 한반도 특수적인 비핵화 의제를 가진 평화 프로세스는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종 용어들이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프로세스냐, 비핵 평화 프로세스냐, 평화 비핵 프로세스냐 등등 얘기들이 있는데 평화 프로세스 산하에 비핵 프로세스를 집어넣지 못하면서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지금 입구로서 종전선언이라는 의제가 설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한국의 입장에서 뭐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이 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그 한반도 피스 프로세스의 특징은 공정한 중재자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건데 매우 흥미로운 거는 종전선언이 처음 언급되는 게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이 되는데 2007년 14 공동선언하고 다른 점은 사실은 마감 시한을 처음으로 설정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때까지 마감 시한을 설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감 시한을 올해로 설정을 했는데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를 하시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합니다만 주요하게는 적에서 친구로의 정체성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사자들 중에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북한과 미국. 그러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관계 정상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아까 유엔군 사령부나 한미동맹 나왔습니다만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베이징 올림픽 얘기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근데 사실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5년 단임제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그게 사실은 저는 종전선언을 의제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 한국 선거,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저는 고민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과의 관계 설정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선결 조건을 달았지만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도 사실은 일종의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자신들 나름의 고려가 담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하부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전과 휴전의 그 의미상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 당시에 체결 당사자들이 지금 구하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들을 고려하면서 그 체결을 한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 문제에 관련해서 바로 이런 협정의 구체적인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자면 이런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는지 나중에 혹시 보충 토론 시간에 좀 답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엽 교수님께서 그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토론 중에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김상기 발제자께서 5분 이내로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 시청자께서 이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등에서 종전선언하기를 희망했으나 아베 일본 총리 볼튼 보좌관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왜 여기에서 이 볼튼과 일본 그 아베 정부에 밀렸을까요? 아마 이게 볼튼 회고록에 나온 그 얘기를 아마 이 시청자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기 박사님께서 뭐 답변 말씀 해주시고 나머지 토론자 3분 중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 보충 토론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상기 박사께서 한 5분 이내로 나머지 3분 토론자께서는 뭐 1, 2분 이내로 그 토론 말씀, 보충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뭐 이런 정도로 해서 1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기 이 박사님께서 답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2018년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이제 종전선언이 이제 논의가 됐었고 이제 그것이 합의문에도 포함이 될 뻔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아까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얘기를 하셨다시피 일본 아베 총리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적극적인 이제 반대가 있었다라고 이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볼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종전을 먼저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볼턴 보좌관이 당시에 이리 뛰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종전선언이 포함된 합의문이 채택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은 사실 그 뒤에 2018년도 7월 달에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이제 표출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미국은 당시에 이제 그 핵신고를 비롯해서 비핵화 관련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지금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물론 아까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좀 해주셨다시피 지금 종전선언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저는 면밀하게 분석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 현재 그 종전선언이 제기되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배경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2019년도 2월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모두 사실은 교착 상태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가 이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이제 상황인데, 그러한 재개의 이제 계기로서 종전선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대화 국면으로 그것이 만약에 잘 된다면 대화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분기점에서 이제 종전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봐서 조금 더 이제 종전선언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실현 방안 측면에서 물론 이따가 두 번째 세션에서 다시 또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실현 방안의 그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발제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년 3월 그 한미연합훈련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겹쳐 있는 이제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는 가운데서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이제 취소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지금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이미 사실은 2017년도 12월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2017년도 12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방침을 발표를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하면서 2018년도 1월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상기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5분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최대 2분 이내로 보충 토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동혁 교수님부터 하시죠. 예, 김동혁 교수님.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 실현된다고 하면 북한이 실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 가장 저는 핵심이었던 건데요. 사실 이 점은 2018년에 6월달 북한이 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하기를 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달에 병진 노선에서 경제로 터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결국은 어떤 선물이 필요했느냐. 가장 중요한 인민들한테 전쟁 안 날 수 있다는 환경이 가장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또 그다음에 경제로 터닝하고서 군심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핵심이었거든요. 이제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소위 말 인민들이 갖고 있는 소위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군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군심 위반도 차단하고, 그것에 가장 신호탄이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당시에 한미연합훈련도 이미 1차 중단된 상황이었고, 북미관계 남북관계 좋았던 상태에 이게 있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북한이 아마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게 깨져버렸고 지금 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와서 놓고 본다면 종전선언만 딱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냐? 그렇지 않은 게 과거 다르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종전선언을 했다 손치더라도, 제재 완화는 둘째 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각종 군사적인 조치가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했다는 것을 가진다는 것은 지난 2018년 종전선언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기약도 없는 북미 간의 대화를 임해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현재 미중 관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오히려 자칫되면 미중의 갈등 속에서의 어떤 미국과의 긴 대화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소원하게 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칫 이런 곳에 발을 들여뒀을 때, 종료했을 때 남북 관계, 한미 관계를 기대하면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8차 당대에서 했던 5개년 계획을 내부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오히려 제2의 하노이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건 종전선에 나올 가능성이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영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김동혁 교수님 말씀하고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전선언은 그 이후에 후속 조치 또는 동시 병행 또는 그 함께 갈 수 있는 나머지 세 가지 요소와 연결된 부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협력이 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백신 후진국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동북아시아에서 모든 어떤 그 비핵화 문제랄지 또는 뭐 전반적인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백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늦출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 군사훈련 문제, 그 다음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문제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선상에서 접근을 해야만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종전선언을 그 하나 완전히 따로 떨어진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0일날. 한국전쟁 정전협상을 보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51년 7월부터 시작된 정전협상에서 미국은 명확히 군사정전에 관한 협상을 하고 싶어 했고 북한과 중국은 처음엔 평화협상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저는 한국 정부가 얼만큼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에 하는데 그러니까 그죠. 김상희 박사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얘기를 했는데 좀 더 크게 올림픽 평화라는 기본을 기반해서 저는 동북아 차원에서 모든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로 제기하는 것도 좀 현재 미중 갈등을 이렇게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해자로서의 일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베이징을 경유해서 서울과 워싱턴을 만나는 것처럼 미국은 주기적으로 도쿄를 경유해서 서울과 평양을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그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자였다는 생각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하보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세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김상기 박사님 그리고 매우 아주 날카롭고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세 분 선생님 사회자로서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2018년 그 2월에 평창의 그 추운 겨울을 그 따뜻한 평화가 녹였듯이 마지막으로 이 정부 임기 중에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평화가 한반도에 오기를 기대하면서 1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여 생중계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녹화본을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 3시 35분부터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